예, 하태경 의원이 친박을 이 영상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박근혜 탄핵 친박 7웅 누구인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탄핵 절차가 진행된 것은 오히려 친박 쪽에서 달리 탈출구가 없으니까 차라리 탄핵 절차로 가자. 어차피 부결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탄핵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하태경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반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씌우는 것은 진실하고 바라고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요.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이 정당에 있는 정치인 다 마찬가지겠죠. 어떤 합리적 보수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 한쪽으로 쏠리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 입장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띄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런 당시에는 국회에서 부결될 거로 이렇게 믿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 후에 헌재에서도 기각될 것을 또 조금 약화된 가운데 또 기대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관련된 것을 앞 동영상을 보시면 얘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촛불 그런 어떤 집회 혁명이 성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퇴진하게 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을 제가 지난 동영상에 일부 했고, 거기서 이제 두 번의 집권을 했으니까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집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고, 다음에 어떤 경제 문제가 계속 국민들에게 불만이었기 때문에 경제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정권도 다른 실적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돌아서게 된다. 그게 엄연한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그런 시절에 좀 더 그거 과거로 회귀하듯이 어떤 억압과 실정, 부패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그런 쪽에도 불만이었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는 이미 한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문화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미 21세기 이런 쪽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을 하기 어려웠다. 과거에 그러니까 경찰을 풀어서 막 체로톤을 쏴고 막 뭡니까? 무슨 경찰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백골단인가 뭐 그런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고 뭐 체포해서 감옥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어떤 시절로 이미 바뀌었다. 경찰이나 군도 그렇게 권력 쪽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력 사용하는 것을 언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 어떤 친위 쿠데타를 감행할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 다음에 인터넷을 비롯해서 SNS 등이 이제 그 집회를 촉진하고 어떻게 다 단단하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무기로 등장했다. 또 한국인의 어떤 동양인으로서는 조금 상당히 다르게 어떤 권력의 포갑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을 하는 유전인자가 한국 국민에게는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고, 그것이 어떤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도죠. 자, 그런 요소에다가 이제 일곱 번째로 기회를 포착한 범진보 세력이 기술적으로 집회와 그 분위기를 잘 키워왔다. 그랬죠, 그죠? 낙검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시민사회 세력도 있고, 그런 전체 세력들이 기술적으로 집회와 분위기를 잘 키워왔다. 예? 집회를 그렇게 지겹지 않게 무슨 예술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곁들여 가면서 뭐 촛불을 켜고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단순히 그렇게 지겹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했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다. 다음에 무당의 간섭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제1권력자의 기이한 통치 행위에 따른 반대 효과도 있었다. 즉,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청와대에서 뭐 구슬 했다니, 뭘 했다니, 뭐,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뭐 소문이 들었고, 뭐, 그 중에는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람들이 그 이상한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게 사람 심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아, 대통령이 뭐 그런 것을 했다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떤 시민 촛불 혁명이 가진 분노 그거 외에도 권력자에 대한 어떤, 조롱감 이런 게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조롱감이 생기는 게 뭡니까? 내가 조롱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었고, 또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든가 그런 보수층에 있는 어떤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도, 그 사람들도 어떤 생활 상식을 있는 거고, 어떤 어떤 사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상식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이, 자기가 뽑은 대통령,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저 이상한 무슨, 뭐 구슬 했다는 말도 들리고, 뭐 청와대에서 뭐 이상한 무슨, 뭐 침을 맞았다니, 뭐,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또 이상한, 정치인도 아닌 여자가 무슨 여자 그 최순실입니까?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국정에 무슨 관여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솔직히 인간으로서 뭐 자존심, 쪽팔림 이런 것도 또 생겨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힘을 그러니까 빼버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심리 현상, 국민들의 그런 것도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 다음에 9번째, 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결단이 있었다면 탄핵이 아닌 정치적 타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원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역량의 한계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물러날 걸, 그렇게 탄핵대가 물러날 줄은 몰랐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결단 못 하겠지만도, 우리가 지나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그 결단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내려놓았으면, 정치적 타결이 가능했겠죠. 야당 인사가 그 총리를, 선택을 하라 그러고, 그 야당의 대표 권한을 넘겨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겠죠. 그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 타결이 얼마든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무슨 탄핵 이런 거 있기 전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그런 결단을, 근데 그런 결단을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보통 정치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다음 10번째. 이것도 큰 어떤 함수인 것 같아요. 집권 보수 정당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버린 그들 내부의 파국적 분열과 착오의 점. 보통 우리가 그거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뭐 진보는 무슨 분열로 망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한나라당,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은 이제 크게 분열했죠. 그러니까 친박과 반박 사이에, 물론 친박 반박 그 외에도 비슷한 이론들이 많았는데, 크게 보면 친박과 반박 사이에 진짜로 피 터지게 서로 싸움을 했잖아요. 그렇게 분열이 심해고 결국은 탄핵되고 당이 분열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민주주의 제도 정신에 비해서는 비춰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너무 무리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사용한 것도 있고요. 국회의원 그 당내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뭐 김무성이가 뭐 옥션을 들고 나를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당내 경선을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잘못이 크죠, 사실은. 그리고 파국적 분열과 착오이점, 그러니까 또 이런 하태경 씨 같이 당을 뛰쳐나오고 탄핵의 표결에 찬성하고 저런 쪽 사람들이 어떤 한국 정치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착오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내 비박 온건 보수 세력의 이제 착오였다. 즉 아직은 가치로서의 보수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 국민에게 가치로서의 보수 이런 것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아주 낮고 또 다수에 쏠리는 정치적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뛰쳐나와 본들 그것보다도 원래 한나라당 그쪽이 워낙 숫자도 훨씬 많고 어떤 박근혜 어떤 신화 이런 뭐 박정희 신화도 그쪽에 계속 있고 하니까 다수에 쏠리려고 그러죠. 대부분 어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진 그런 한국 대중의 한계를 냉정히 봤으면 하태경 씨 같은 사람이 안 뛰어나오고 거기 계속 있다든지 뭘 다른 방법으로 좀 시사하더라도 버텨야 된다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합리적 보수 정당을 자기는 내가 성공시키겠다고 그 그룹 들어 성공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대찬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역시나 한국의 정치 풍토라는 거대한 어떤 힘 아래서 별로 그렇게 이제 먹혀들지는 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 풍토에 대한 그런 어떤 냉정하고 오랜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그 남아있는 힘이 그 가하는 어떤 그 힘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 정치의 어떤 지형이 계속 규정되는 이런 것을 아주 냉정히 생각을 못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불가피하게 나오긴 나왔지만도 이미 그렇게까지 파악되었으니까 붙어있기 어렵긴 했지만 그렇죠. 이런 한나라당의 분열은 현재 민주당 내에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인데요. 이재명 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때 분열이 심했고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민주당 내에도. 민주당 내에는 다 다른 성격으로 이재명 씨가 저렇게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 그 이재명 지지자들도 꽤 많기 때문에 민주당 쪽도 저런 상태가 지금 있고 그래요. 자, 그렇고 이렇게 뭐 10가지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정도 더 있네요. 더 있네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언론을 선두로 해가지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그 변화된 촛불 전국이 장악하고 있는 변화된 대세를 따라가지고 다 기회주의 자세로 다 전환을 해버렸어요. 특히 언론이 제일 먼저 어떤 눈치를 끌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언론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그쪽 세력을 뭐 용비와 청가를 계속 장기간 해보다가 촛불 전국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 그때부터 딱 돌아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하다가 점차 촛불 세력이 더 강력해지니까 그만 이제 그쪽으로 엎혀가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이렇게 이게 조금 후진적인 것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이 특히 중요한데 언론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검찰, 법원도 다 기회주의적으로 했고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의 직을 면한다 이렇게 선고하고 했지만 다 기회주의예요. 이 사람들도 다 그 전체 국가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할 때 보이는 태도 심판관 중에서 그 당시 여 심판관이 그거 선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훌륭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인터넷에도 돌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기회주의적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런 어떤 거대한 한국을 지배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떤 집권 어떤 대통령이나 그쪽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 권력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다 적당한 거고 곳에 발 담그고 있다가 어떤 권력을 지배하는 쪽으로 그냥 기회주의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그 중요한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사람이 기회주의적이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쨌든 이 사람과 같은 한 11가지 정도로 잡히는데요. 다시 볼까요? 잡히는데, 이거 꺼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2016년 촛불혁명은 구정권을 몰아내는 결과는 성취했죠. 그러나 상당할 정도의 상황이면 언제든지 가동될 정의감이나 생활정치로 유래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라는 특이성으로 나온 집단 분노였다. 그러니까 촛불 그 혁명이 성공한 거, 그것은 앞에서 뭐 11가지와 같이 이런 특이하면서도 최적의 조건들이 결합해서 발생한 효과였고, 그리고 역사가 백성의 편을 들었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인의 어떤 저항권이 일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현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정치에서 나온 거 아니다 말이죠. 촛불혁명은 그거 끝나고 나니까 그만 더 이상 그것을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한다든지 계속 시민 생활 속에서 어떤 정치를 어떤 견인하는 힘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돌아서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래버렸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생활 정치 속에서 계속 가동될 정의감에서 그렇게 비롯되었으면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에 개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장 문제 삼았죠. 시민들에서. 당신들 뭐 하느냐고.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어렵게 그거 무너뜨리고 당신들이 집권하도록 해줬는데 왜 개혁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당연히 그렇게 시민이 조직화되가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손 놓아버렸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 정부도 개혁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시민이 그 생활 속에서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지든 뭐든 어떤 생활 자체가 사실 정치거든요. 모든 인간 생활을 눈에 보이지 않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하고 직접 관련되는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시민들 생활 속에서 그것이 대신 이루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는 대한민국 전쟁이 아니죠. 그건 없죠.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를 받아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새 정권이 개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미온적이고 지엽적 수준에 그냥 머물러 왔으면서도 다시 촛불을 켠다든지 이렇다 할 집단 반발도 지금 없었잖아요. 그거라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 촛불 정부 당시에 한 그런 것들이 어떤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상시적인 생활 정치로서 그런 거하고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 정치도 없었고 분노의 에너지도 원래 상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정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막 감옥 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졌지, 뭐 개혁을 정부가 안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월이 많이 걸리겠네, 이런 상태는. 어쨌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분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